예,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제까지 북한이 행한 미사일 도발 중 가장 심각한 도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일제히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간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연구소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제 북한의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쏜 미사일을 중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즉 화성 12형이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순안공항에서 쏘았다 했죠. 순안 비행장에서 했는데 네. 김정은이 참관을 직접 했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왔던 그 매체의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저는 어제 북한이 그 미사일 도발한 후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것이 어떤 미사일이냐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이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괌 타격, 이 포위 타격 발언을 할 때 화성 12형을 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 북한이 오늘 그 매체를 이용해서 김정은이 직접 명령했고 참관한 가운데 보란 듯이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의 언급은 그거죠. 이제 태평양 군사 작전의 첫걸음이고 그리고 괌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옥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괌을 견제한다 의미가 역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난 8월 14일 전략군 사령부가 김정은에게 보고한 괌 포위 타격 계획, 직접 괌을 때릴 수는 없고 이제 방향을 80도 위로 올려서 다른 방향으로 쐈지만 우리는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 미국이 이제 똑바로 해라. 이제 미국의 행동을 지켜보겠다.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한미연합 연습을 계속하고 또 북한을 향한 압박, 그다음에 핵 포기를 뭐 요구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 우리는 계속 더 강도 높은 이런 이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알겠습니다. 되겠죠.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고 전문가들도 화성 12형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맞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이 발사 의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엄포 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핵보유 국제의를 인정해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나눠서 볼 것이 아니라 지난 주말에 했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국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거고 이번에는 일본을 넘어서 일본을 위협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미국에 대해도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핵보유의 길로 가는 것을 놔두고 인정해라, 묵인해라 그러한 공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쭙고 싶은 게 이제 국정원도 깜짝 놀랐다는 부분이 바로 순안 비행장에서 직접 김정은이 참관한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결국 북한은 어느 곳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순안공항은 김정은이 있는 평양 바로 인접한 공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새벽 시간에 김정은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제가 볼 때는 관제탑이 아닌가 싶은데 현장에 직접 가서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의 판세를 좌지우지하는 중심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또 평양 수도에서 그걸 발사를 했다면 사실 홍보 효과,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평양 상공을 통과해가지고 북한 내륙을 다 통과해서 동해와 일본 열도까지 넘어서 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센터장님 잠깐만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게 지금 조선중앙TV에서 나오고 있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어제 발사했던 화성 12형. 화성 12형의 지금 발사 영상을 저희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기가 이제 순안 비행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시 보시겠는데, 자 맞죠? 저게 2,700km를 날아간 거죠. 맞습니다.
한 550km 예. 고도에 지금 화성 12형은 지난 5월 달에 북한이 이제 발사 성공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화성 12형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 새로운 로켓 엔진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죠. 지난 3월 18일 북한은 백두산형 새로운 이 엔진을 성공했다고 선전을 했고 심지어는 그것을 3.18 대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화성 12형을 발사하고 그 화성 12형과 동일한 그런 미사일 엔진을 장착한 화성 14형을 2번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번을 쐈고 29일 어제를 포함하면 4번 발사를 성공한 것인데 자기들은 이제 장거리, 중거리는 물론이고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평양 중심부에서 과시하는 것이고 저도 순환공항을 2번이나 가봤습니다만 평양에 지척에 있는 곳이거든요. 저렇게 발사할 여건이 되나 보죠. 그럼요. 특히 활주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단단한 활주로 지반이 돼 있고 거기서 얼마든지 발사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전 효과와 심리적인 효과 그다음에 자신의 자신감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효과를 선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했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김정은의 웃는 모습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참 국제사회를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라 할까요? 참 보기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 상공을 통한 이번 미사일이 여태까지 보지 못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도발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동해 안쪽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것이 뭐 일본의 영역에 다다르거나 아니면 일본의 공격이 돼가지고서는 뭐 새로운 전쟁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한 이유가 그거죠. 결국 동해 바다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는데 처음으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 실거리 사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의 수준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이고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졌다. 그럼 그것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북한의 이번 발사 화성 12형 발사 실험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어제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이 발사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 중에 오늘요. 그 발사 날짜를 8월 29일로 맞췄다. 이 이유가 한일 합병이 있었던 107년 전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다. 굳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북한은 자기들의 핵미사일 이 개발의 명분과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잖아요. 그동안 미국이 끊임없는 대북 압살 정책을 취했고 그런 대북 압살 정책의 핵심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야 대북적 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미국이 태도를 바꿔야 우리도 입장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어제 그 발사를 경술 971 8월 29일 맞죠? 한일 합병이 강제 합병이 이루어진 날인데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도발의 명분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일본이 우리를 그동안 고통을 주었으니 일본 너희들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을 향해서 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그걸 사용을 했고 어떻게 보면 봐라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일본을 향해서 얼마든지 보란 듯이 하고 있다. 나만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역시 지금 이번 도발이 가장 특대형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말씀해 주신 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고각 발사를 통해서 이웃 나라의 안전을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운신의 폭을 생각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보란 듯이 쏘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이 배포를 가지고 저렇게 했느냐. 아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도 일단 책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이 1953년 7월인데 그 이후에 미국이 단 한 번도 북한에게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1968년도에 미국에 납포돼가지고 1년 동안 승무원들이 평양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시-원투원 정보기가 북한 미사일에 격추가 됐어요. 1978년에는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의 도끼에 맞아서 살해를 당했어요. 자, 웬만하면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했단 말이죠. 자, 김정은의 생각 속에는 미국은 우리가
미국을 직접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은 결코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괌을 직접 때리면은 바로 군사적인 공격이 날라올 거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렇게 못하면서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열도를 향해서 실거리 사격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미국도 얘기했지만 이건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은 아니다. 미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노림수를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걸 평가하고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방금 일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일본은 보고만 과연 있어야 하는 건가? 사실은 해상에 뭐 이지스함도 있고요, 뭐 사드도 물론 있고 패트리엇 미사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격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건가? 아니면 뭐 그 과정에서 550km 고도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한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이번 과정에서는 요격할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향하는 것이었다면 예, 예. 이건 당연히 요격에 들어갔을 것이고 한데, 일본을 넘어가는 것이고 최대 고도가 550km라면은 일본 이지스함이 갖고 있는 SM-3로는 500km밖에 커버가 안 되거든요. 따라서 요격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냐? 이제 일본의 무장과 이제 연결될 겁니다. 단지 이제 여부를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방어적인 뿐만 아니라 공격을 당했을 때 보복할 수 있는 공세적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목소리가 앞으로 일본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와 달리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일본이 움직일 것이고, 이것이 동북아의 새로운 군비 경쟁이라든가 예. 이런 거로 확산될 가능성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예. 또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는 기회입니다. 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봐라, 북한의 새로운 도발로 일본이 공세적인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는다. 이런 것을 너희들 계속 지켜보면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의 손실로 간다. 이런 것을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어떤 무기로서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 발사 직후 또 낙하 직전 그 무렵에 사실은 뭐 고도가 높다면 그때 요격은 불가능한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 물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가능합니다. 이 탄도미사일이 발사, 그다음에 이제 고각으로 정상 고도로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낙하하는 그런 과정에서 각각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미국은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이제 종말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들이죠. 패트리엇이라든지 지금 사드 배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요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은 SM-3 현재 이지스함에 장착되어 있는 SM-3의 고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고도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이제 장착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단계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포착해서 타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킬 체인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쪽으로 날아올 때 적정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제 나왔던 이유가 그 세 개로 쪼개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일본 언론에서는 쪼개진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 다탄두 가능성까지 같이 이야기던데, 센터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글쎄요, 어떤 그게 뭐 의미인가요? 현재로서는 예. 그게 다탄두로 분리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밝혀진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죠. 그나마 예. 정보 당국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한번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북한은 자기들의 미사일의 역량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탄두 그런 미사일 탄두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이 또 한 가지 과제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게 자기들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동안 고각 발사를 했고 실거리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완성된 역량을 과시해야 자기들의 협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그 발사를 하자마자 별 이제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 쪽에서 백악관 전직 고위 관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버 관련해 가지고 비밀 파괴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사 직전 혹은 뭐
그 무렵에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예전에 과거 그 북한의 미사일 실패 사례가 과연 이게 적용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이야기도 있었고 하는데 프로그램 이름은 레프트 오브 론치라고 그래서 발사를 실패하게 한다는 의미겠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북한이 사실 작년, 재작년 무수단 실험을 했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그러한 프로그램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정도 있었는데 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겠네요. 아까 다탄두 부분도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 만약에 그것이 다탄두였으면 오늘 나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으로 나온 성명에서 그걸 엄청나게 북한이 자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다. 예, 충분히 자랑. 왜냐하면 다탄두는 막기가 더욱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걸 봐서는 다탄두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 어제 그런 이야기했죠. 나와 국제사회를 모욕했다 했습니다. 한 번 대화 이야기를 좀 꺼냈는데 다시 지금 이런 좀 화가 났습니다. 군사적 행동으로 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 전에 화염과 분노, 이제까지 보지 못한 무엇 불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북한이, 김정은이 그걸 인식하고 자세를 낮추고 뭔가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 긍정적인 무엇을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혀 예상과 빗나간 그런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언급을 했고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그랬어요. 미국의 군사 행동 여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과 같이 만약에 미국을 향한 정면 도전을 하고 정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또는 괌을 실제 타격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도 망설일 여지가 없는 것이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과 본토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걸 사전에 막고 또는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응징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동맹국인 미국이 그런 피해를 받는다면 그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그냥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요. 군사 보복 얘기가 좀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뭐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해상에서 발사해서 북한 상공을 넘어서 서해로 떨어뜨리는 그 부분은 어떠냐? 이건 또 뭐 그냥 시나리오 상으로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군사 옵션을 만약에 고려한다면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했던 군사 옵션은 뭐냐면 항공모함을 보낸다든가 핵잠수함을 보낸다든가 그런 전략 자산을 이 인근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서는 그렇게 무력을 과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겁을 주는 거죠. 그런 단계가 있을 테고 더 나간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든가 이런 단계까지 고려할 텐데 미국이 고려하는 군사적 옵션은 전 다양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던 것이고 그러한 자료도 축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택한다면 뭐 A부터 G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옵션을 택했을 때 따르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군사적 옵션을 택하지 않는 거고 또 동맹국인 입장, 한국의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건데요. 앞서 문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정말로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는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또는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정말 김정은을 자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건데 저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수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을 보면 아직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과 같은 도발은 사실 예외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일본 열도를 넘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중대한 도발인데 그럼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비난 성명 정도로 지금 멎었거든요. 맞습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게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뭐 한 1, 2주간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예.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유엔 생각합니다. 제재 저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모든 선택, 옵션을 고려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선택지는 최후의 수단이다. 결국은 그 전에 비군사적인 조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들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한 반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고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제재 결의는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270호, 그 다음에 나온 2321호, 이번 8월 5일,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2371호.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에 나온 제재 결의가 예. 그동안 아주 가장 강도 높은 결의인데 이 결의안이 아직 제대로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오늘 추가 제재 결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2371호를 정말 강력하게 제대로 하느냐. 예. 지금 중국이 그런 제재 카드를 꺼내 들긴 했는데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하기 여하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3자 제재를 본격화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제재와 압박의 수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어제 미국의 그 상원 외교위원장입니까? 와서 김정은의 돈줄을 말리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모든 조치들, 비군사적인 조치들을 최대한 더 끌어올리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 대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선택지가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부 쪽에서 반응을 좀 보여야 될까요? 예, 저는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 어제 NSC 상임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군기를 이용해서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이죠, 대한민국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 구비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아직 핵미사일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과 공고한 공조, 신뢰의 바탕을 둔 그런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북한은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핵미사일이 북한의 정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호를 김정은에게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저는 주도적이고 운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정부의 대응 교수님 뭐 같은 생각입니다. 예. 지금 북한의 위협은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이 미치는 파장은 날로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지금은 이 정도지만 ICBM을 개발하고 뭐 태평양 인근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미국의 대응은 더욱 더 커질 거고요. 예. 그때마다 우리 정부가 정책 방향을 이쪽으로 했다 저쪽으로 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 기조가 대화와 압박이라면은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행동에 따라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행동에서는 추가적인 압박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북한이 정말로 이렇게 핵을 가지려는 의지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능력 수위에 맞는 우리의 독자적인 억제력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지난번에 북한이 경고했던 괌 포위 사격 그건 아직 백지화된 게 아니죠? 그럼요. 예, 그러면 어제 나왔던 오늘 나왔던 그 추가로 태평양 쪽으로 계속해서 뭐 도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괌도를 견제하기 예.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괌을 직접 타격하지 않았지만 예. 방향만 바꾸고 거리만 조금 늘리면 바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괌 포위 타격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태평양 쪽으로 계속해서 도발을,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예.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거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일본이나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그럼요. 같고요. 예. 이건 사실 화성 12형은 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그런 미사일이지만 사실 우리를 직접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은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커드만 가져도 노동, 스커드 2R만 가져도 우리는 다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 말하자면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김정은의 핵 미사일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북한 소식 하나 해보고 마무리할까요? 김정은 체제가 굳건해지고 있다, 이런 그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했더니 30년 이상 북한 정권 유지될 거다, 이런 조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지금 자녀가 3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어제 올해 2월에 이제 마지막 그 셋째 아이인데 얘가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이제 첫째도 아들이다. 자, 그렇다면 김씨 왕조가 또다시 세습되는 건가? 백두혈통이 이어지는 건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예, 물론 북한이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북한이 곧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갔죠. 벌써 이제 20여 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얼마나 갈 것인가? 이건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탈북자 조사대로 과연 30년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줄어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고 정말 국제사회의 요구를 순응하고 정말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로 남북 화해의 길로 간다면 그러면 더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끝내 거부하고 결국 도전을 계속한다면 그만큼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예. 부자 망해도 3대 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김일성, 김정일이 세워놓은 그런 권력이 공고하기 때문에 김정은도 어린 나이지만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운명은 앞으로 김정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빅팀 오브 오운 석세스, 자기 성공의 피해자라는 게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으로 인한 국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은 체제가 일견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